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 언어생활 지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얘들아, 언어생활 지문 안 어렵지? 그래도 어려워? 그래, 그 마음 안다.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지문들이 우리한테 엄청난 그 용어들의 폭탄을 막 쏟아 부었지. 그치? 뭐 의문이네, 뭐 음성이네, 뭐 자질이네, 뭐 육이네, 무기네 뭐 이러면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었어. 하지만 얘들아, 선생님 뭐라 그랬니? 하나하나 이해 안 해도 문장 구조로 풀 수 있는 문제 많았지. 그치? 자, 마찬가지야.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하는 지문은 다행히 둘 다 쉽다. 그러니까 더 가벼운 마음으로 보자. 절대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돼. 너희들이 지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86쪽입니다. 자, 86쪽을 보면은요. 이게 바로 생활지문이야, 얘들아. 자, 언어 생활지문에 언어 말고 생활지문 있을 수 있다고 했지. 아주 조금을 차지하지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논증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논증과 관련된 게 뭐 귀납 논증, 연역 논증 뭐 이런 거 들어봤니? 자, 이런 게 인문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인문 지문에서 귀납 영역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또 언어 생활 쪽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익숙해지면 좋겠죠.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나중에 인문지문으로 활용해서 낼지 어떻게 알아.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같이 볼 텐데 지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문제 살짝 보고 옵시다. 자, 첫 번째 내용 확인 문제죠. 그쵸? 자,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즉 이 글에 언급되지 않은 거, 이거 찾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귀납 논증은 어떤 경우에 쓰이냐? 귀납 논증이 쓰이는 게 어디냐? 아니면 뭐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뭐 이런 거 찾아주면 돼. 그 다음에 9번. 자, 위글을 통해 보기의 추론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 자, 보기의 추론. 얘는 사례네요. 그쵸? 이 글에는 뭐야? 추론의 어떤 원리가 나와 있겠지. 원리를 사례에 적용해보는 적용 문제다. 똑같아, 언어랑. 자, 그 다음에 10번. 자, 가에 들어갈 도식. 자, 도식이라는 거는 뭐지? 식이야, 식. 밑에 봐봐, 식. 그 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뭐야? 우리가 글을 보면서 찾아내면 돼요. 되게 쉽다, 이거 진짜. 자, 그다음에 11번. 자, 기억에서 미음의 문맥적 의미. 자, 문맥적 의미 역시 문맥을 살펴가지고 어휘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문제죠. 그쵸? 역시 얘는 뭐야? 어휘는 여러분 화장실 어휘가 좀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거야. 자, 얘는 그래도 쉬운 편이야. 나중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우리 지문부터 보도록 합시다. 쉬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도록 할게. 자,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많은 부분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물음을 포함하고 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물음. 무슨 얘기야?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왜 그렇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는 거지? 원인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지. 자, 어떤 현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궁금해하고 이를 알고자 할 때가 많다.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귀납 논증이다. 자, 귀납 논증. 뭐야, 얘들아? 아까 우리가 8번 문제에서 내용 확인 문제에 뭐가 있었어? 귀납 논증은 어떤 경우에 쓰이는가? 어떤 경우에 쓰여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밝힐 때 쓰는 겁니다. 그쵸? 자, 뭐야? 귀납 논증이란 뭐다?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 지금 무슨 얘기야? 인과관계야.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8번에 1번. 맞지? 그치?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자, 발음이 안 돼. 자,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요, 자, 원인을 찾아내는 몇 가지 귀납 논증의 방법을, 자, 뭐야? 자, 8번에 2번, 뭐야? 귀납 논증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여기서 알려주고 있네요. 그쵸? 자, 방법을 제시했는데, 자, 그 방법이 뭐다? 일치법과, 자, 귀납 논증에는 첫 번째, 일치법.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다? 차이법이 있다. 자, 일치법과 차이법이 있대요. 자, 그럼 뭐야? 뒤에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설명해주겠네. 그치? 설명하고 뭐? 예를 들어주겠네. 그죠? 이제 니네 구조 같은 거는 첫 번째 단락 읽고 나면은 대충 감이 오지 않아, 이제? 이제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귀납 논증은 인과관계를 밝힐 때 사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뭐, 일치법과 차이법이 있다. 그럼 이후에는 일치법과 차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걸 뭐와 함께? 사례와 함께 제시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보자. 자, 일치법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역시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뭐 일치법부터 얘기를 하죠. 자, 일치법을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즉 공식으로, 식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볼까요? 자, X는 원인을 알고 싶은 결과래. A, B, C, D, E, F, G는 여러 가지 조건을 뜻한대.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그려볼까? 자, A, B, C, D 에서 X. 자, 밑에는 보니까 A, B, C, 뭐? E가 나왔네, 그치? 여기에서 또 X. 자, 그 다음에 A, B, D, F. 여기에서 X. 또 마지막으로 A, C, D, G. 여기에서 X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 그러므로 A가 X. 이게 무슨 얘기야? 자, 무슨 얘기일까요? 자, X는 뭐래요? 원인을 알고 싶은 결과래. 즉, 이 X가 결과란 얘기지. 자, 얘는 결과야.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A, B, C, D, E, F, G, A, B, C, D, E, F, G 이건 뭐라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A는 옆에 도식에서 A는 X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 공통되는 유일한 조건이므로 A가 X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무슨 얘기야? X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항상 그 조건들, 그 원인들 중에 뭐가 있었다는 거지? 얘가 있었다는 거지.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무슨 탐정 만화 이런 거 보면은 항상 걔가 있던 곳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뭐야? 걔가 범인인 거잖아. 무섭지, 그치? 자, 봐봐. A는 항상 어떤 때나 있었어. B 같은 경우, 여긴 B가 없어. 그러니까 B가 없었는데도 A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B는 원인이 아니야. 여긴 C가 없어. C가 없는데도 A가 발생했으니까 C는 원인이 아니야. 똑같이 D, E, F, G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때 항상 누군 있었다? A는 있었다. 그러므로 A를 X라는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의 원인을 밝히고자 할 때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공통되는 조건을 찾아서 그것이 원인이라고 말하는 방법. 이게 뭐다? 일치법이라는 얘기지, 그치? 이게 바로 일치법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배탈이 났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배탈이 났는데, 자, 먼저 첫 번째 학생은 배탈이 났어요. 자, 얘가 뭘 먹었는지를 보니까, 일단 뭐, 선생님이 한 음식을 먹었고요. 나는 아니니까, 선생님이 한 음식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PD님이 하신 음식을 먹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AD님이 하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애봉이가 한 음식을 먹었어요. 자, 너네 애봉이 알아? 몰라도 괜찮아. 애봉이란 애가 있다고 해. 자, 애봉이란 애가 한 음식을 먹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B. AD님이 하신 음식을 먹었고 PD님이 하신 음식을 먹었고 얘는 선생님이 한 건 안 먹었는데 우리 감독님이 하신 음식을 먹었어. 그러고 얘도 애봉이가 한 음식을 먹었어. 자, 그래서 쭉 보니까 결국에 뭐야? 전체적으로 애봉이가 한 음식을 먹은 애는 배탈이 났단 말이야. 그럼 배탈의 원인은 뭐다? 정말 음식의 지옥 맛을 경험하게 해주는 애봉이의 음식이다 라고 한다는 거지. 애봉이가 누군지 모르겠다면 마음의 소리를 참조. 자, 어쨌든 자, 얘들아, 일치법이라는 것은 바로 공통된 조건을 찾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가령 과일 가게에 있는 사과라고 해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예시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차이법은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대요. 자, 근데 얘들아,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데 도식을 안 알려줬어. 그치? 우리가 이 도식을 그려내야 됩니다. 뭘 보고? 10번 문제를 보고. 그치? 10번 문제를 보고서는 우리가 차이법을 정리를 해야 돼. 이 도식을 정리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도식을 만들기 위해서 설명되어 있는 말을 봅시다. 자, X는 원인을 알고 싶은 결과이고 A, B, C, D 등은 여러 가지 조건을 뜻한다. 이거는 앞에 일치법 할 때랑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X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가에서 X가 한쪽에서는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지. 즉, 한 경우에는 X가 일어났고 한 경우에는 X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대?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표현하는 거. 마이너스로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는 A가 있냐? 없느냐의 차이밖에 없으므로 A를 X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 보면 A, B, C, D가 조건이라며 자,
A, B, C, D의 조건이 있는데 지금 봐봐. 한쪽에서는 X가 일어났고 한쪽에서는 X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걸 일단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탈락되는 것이 있지. 몇 번? 1번. 둘 다 XX야. 그치? 1번은 안 되지. 그 다음에 몇 번도 안 돼? 3번도 안 돼. X와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되는데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를 보여주지 못하고 둘 다 XX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정말 X야. 그치? 얘네들은 답이 될 수가 없단 얘기야. 자, 그럼 나머지를 봐봐. 자, 2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착하게도 X와 마이너스 X가 있어. 그런데 X와 마이너스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된 요인이 뭐의 차이밖에 없다고? A가 일어났느냐, A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 차이만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에서만 있고 나머지 조건은 어떻게 돼야겠어? 똑같은 조건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BCD면 여기도 BCD여야 되고 만약에 여기 셋 다 BCD가 마이너스로 돼 있으면 얘네들도 마이너스로 돼 있어서 둘 조건 사이에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위아래는 똑같고 A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만 뭐? 이 결과의 차이가 생긴 거. 이걸 그려준 게 뭐가 되겠니? 2번이죠. 그쵸?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A와 마이너스 A만 차이가 있고요. BCD는 그대로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법이라는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이거야, 얘들아. 자, 조석이라는 애는 배탈이 났어요. 자, 조석이라는 애는 배탈이 났다. 자, 조준이라는 애는 조석의 형이죠. 자, 조준이라는 애는 배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먹은 걸 한번 봤단 말이야. 뭘 먹고 배탈이 났냐? 라고 봤을 때, 자, BCD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먹었어. 근데 배탈난 조석은요, 애봉이의 음식을 먹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조준은 어때? 배탈이 나지 않은 조준은 애봉이의 음식을 안 먹은 거지. 그러면 다른 조건이 다 똑같을 때 애봉이 음식을 먹었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서 배탈이 났다 안 났다가 정해졌어. 그러면 원인은 뭐다? 배탈의 원인은 이거 딴 거 다 똑같은데 이 차이만 있었잖아. 애봉이의 음식이 배탈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차이법은 바로 이거다. 그래서 밑에 보면 가령이라고 해서 또 얘가 하나 나와 있어. 똑같은 그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을 봅시다. 자, 미래일치법과 차이법은 원인을 규명하는 데 많이 쓰이는 귀납 논증이지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얘들아, 봐. 오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또 나왔어. 무슨 얘기냐? 자, 귀납 논증은 뭐다?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귀납 논증 오늘 선생님이 개념 정리해 줄게요. 자, 귀납 논증이란 무엇인가? 얘들아, 귀납 논증이란 선생님이 개념 급탑제 때도 잠깐 설명을 해줬었는데 자, 오늘 귀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 귀납 논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의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1, 사례 2, 사례 3 자,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는 거야.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지. 일반화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어떤 친구를 봤어. 자, 그 친구를 봤더니 언어를 잘해. 자, 언어를 잘하는데 애가 착하기도 해. 자, 또 두 번째 친구를 봤어. 이 친구를 봤더니 얘도 언어를 잘해. 언어를 잘하는데 착해. 자, 얘를 봤더니 또 어때? 언어를 잘해. 근데 얘도 착해. 그럼 나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언어를 잘하는 친구는 착하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렇죠?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례들로부터 어떤 일반화된 이론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귀납 논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니? 선생님 3명밖에 안 봤거든. 그치? 우연일 수 있겠죠. 어딘가에 보면 언어를 잘하는데도 못된 애가 있을 수 있어. 그치? 자, 뭐야? 선생님은 여러 가지 모든 사례를 다 검증하지는 못했습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귀납 논증이라는 것은 항상 뭐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즉 무슨 얘기야?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결과를 야기한 다양한 조건들을 더욱 엄밀하게 따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밝히려는 목적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귀납 논증 자체가 오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때? 더 많은 사례들을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뭐예요? 더 다양한 조건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지금 이 경우에도 보면은 조건을 4개만 놓고 봤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조건을 4개만 놓고 봤을 때는 자, 얘네들이 B, C, D 똑같이 먹었어. 애봉이 음식만 먹고 안 먹고가 달랐어. 조사한 건 4가지 음식이라는 거지. 근데 다른 요인이 끼어들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서기가 배탈이 났어. 근데 얘는 배탈이 안 났단 말이야. 단순히 애봉이 음식을 먹어서? 아니야. 알고 봤더니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던 거야. 뭐? 밤에 잘 때 이불을 걷어차고 잔 거야. 그래서 배를 이렇게 까놓고 잔 거야. 자, 배를 까놓고 자니까 서기가 어때? 배가 차가워지니까 배탈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즉, 다양한 조건들,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고려해야지만 서기가 배탈이 난 이유가 이불 때문일 수도 있는데 괜히 엄한 애봉이만 원망을 들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다양한 조건들을 따져줘야 뭐가 귀납 논증의 정확성이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뭐 어렵냐? 안 어렵지? 자, 그러면 8번 봅시다. 위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번 아까 확인했죠. 그렇죠? 귀납 논증은 어떤 경우에 쓰인다?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귀납 논증에는 어떤 방법이 있다? 일치법과 차이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일치법과 차이법의 차이점은 뭔가? 이거잖아. 그치? 자, 뭐야? 결과, 그것과 다른 결과. 여기에서 차이 나는 게 뭔가? 이걸 밝히는 게 차이법이야. 그치? 그리고 일치법은 뭐였지? 선생님 지웠네? 자, 뭐야? 일치법은 똑같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자, 다 X라는 결론이 나왔다. 중간에는 뭐가 다를지 몰라도, 그치? 공통된 조건을 찾아서, 그것이 공통된 결과를 가져올 때 얘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다? 바로 일치법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일치법과 차이법의 차이점,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온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일치법과 차이법은 항상 믿을 수 있는가? 이거 확인할 수 있죠.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죠. 그쵸? 얘들아, 너네 이거 헷갈리면 안 되지. 이 문제가 뭐야? 예, 아니요. 이거 고르는 거야? 자,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선생님 이거 없는 거 고르는 거니까 4번이네. 이게 아니죠. 지금 묻고 있는 건 뭐예요? 확인할 수 없는 거야. 즉, 이 물음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냐는 거야. 자, 답은 찾을 수 있잖아. 뭐야? 항상 믿을 수 있다? 뭐였어? 귀납 논증에 오류가 있으니까 믿을 수 없죠. 항상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 그치? 자, 그래서 답은 찾을 수 있어.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귀납 논증에서 범하는 오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 자, 귀납 논증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만 했지 이 오류가 몇 가지다라는 얘기는 안 했죠.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 9번 보자. 자, 9번. 아우, 재밌겠다. 자, 재밌겠지. 자, 빨리 세뇌시켜. 재밌을 거야, 재밌을 거야. 자, 위글을 통해 보기의 추론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보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도식화를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읽으면서도 A회사 사료와 풀을 먹은 소들은 건강하지 못했네? A회사 사료와 볏짚을 먹은 소들은 건강하지 못했네? 이러고 눈으로만 풀고 있다. 얘들아, 이거 뭐야? 그림 문제야? 어떻게 눈으로만 풀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너네가 도식화를 해줘야 돼. 표를 그려줘야 돼. 손은 뒀다 뭐해? 이럴 때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자,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씁시다. 자, 우리는 지금 조건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야. 자,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는 뭐가 있지? 자, A회사의 사료라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풀을 먹은 애들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뭐가 있어? 뭘 먹어 또? 볏짚을 먹은 애들이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B회사의 사료를 먹은 애들이 있네. 그 외에 또 먹는 거 있니? 없죠. 그쵸? 4가지를 먹습니다. 자, 그 애들의 건강 여부를 봐달라는 거야. 그치? 걔네들이 건강한가. 자, 그러면 기억을 보시면은요. 자, 기억 같은 경우에 A회사를 먹은 게 아니지? 그 회사를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자, A회사 사료를 먹었고요. 또 뭘 먹었니? 풀을 먹었어. 그랬더니 얘네들은 건강하지 못했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A회사 사료를 먹고 또 볏짚을 먹었대. 얘네들은 뭐야? 건강하지 못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니까 얘는 뭐예요? A회사 사료를 먹고 B회사 사료를 먹었어. 얘네들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자, 좀 약간 선생님이 헷갈리게. 자, 똑같이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봐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기역, 니은, 디귿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쵸? 자, 이 자리들은 다 뭐야? 얘네들 먹지 않은 거잖아. 그치? 그래.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아까 배운 도식으로 나타내면 얘네를 A, B, C, D라고 하고, 그치? 이거를 A, 뭐 얘는 마이너스 B,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을 거야. 선생님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려고 해본 거야. 자, 봐봐.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 그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인이 뭐다? 얘죠. 그쵸? 그러면 얘들아, 똑같은 결과의 공통적인 조건을 찾는 게 무슨 법? 일치법이잖아. 기역, 니은, 디귿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일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일치법을 적용해서 봤을 때 원인을 뭘로 보는 거야? 얘로 보는 거지. A 회사 사료가 뭐다? 원인이다. 건강하지 못한 원인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볼까요? 자, 리을을 보니까 여기 또 나온 게 있어. 뭐니? 풀과 볏짚을 먹은 애들은 건강했대. 즉 풀을 먹고 볏짚을 먹은 애들, 이런 애들은 건강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미음은요. 얘는 뭐야? 풀과 뭐? 비회사 사료를 먹은 애들. 이런 애들도 건강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보세요. 역시 여기에도 X를 해봐. 자, 이렇게 해놓고 본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놓고 그 조건들 중에 뭐가 다른가? 이거를 따지는 거는 뭐라 그랬지? 차이법이라 그랬지. 자, 그러면 차이법을 한번 봐봐. 자, 먼저 얘들아, 이거를 봐봐. 뭐를 먼저 볼까? 자, 보세요.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은 다 건강하지 못한 얘고, 리을과 미음은 건강한 얘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이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니은하고 리을을 봐봐. 니은하고 리을을 봤을 때 서로 결과가 달라요. 그쵸? 근데 봐봐. 볏짚을 똑같이 먹었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와. 그럼 볏짚은 원인이야? 아니지. 그치? 똑같이 먹었는데도 한 명은 건강하지 못하고 한 명이 아니구나. 한 마리는 건강하지 못하고 한 마리는 건강했단 말이야.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볏짚은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먹어도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B 사료는 안 먹었어. 둘 다 안 먹었는데 하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는 건강해. 그러면 B 사료도 원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뭐예요? 니은과 리을을 봤을 때 얘네 둘을 뭘로 놓고 볼 수 있지? 얘네 둘을 차이법으로 놓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또 하나를 보면, 자, 기역하고 리을을, 자, 기역하고 리을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역시 어때요? 기역의 결과, 건강하지 못했어요. 리을의 결과, 어떻지? 건강했지.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떠니, 얘들아? 지금 우리가 니은과 리을에서 볏짚과 삐사료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 자, 기역과 리을을 놓고 보니까 여기는 또 어때요? 똑같이 풀을 먹었는데 얘는 건강하지 못하고 얘는 건강했네요. 그럼 풀도 뭐야? 원인이 아니지. 그지? 그러면 뭐예요? 결국 얘네들을 다 소거하고 나면 남는 것은 뭐다? 바로 얘다. A 사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보자, 얘들아.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가지고 하는 거는 뭐였다? 일치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기역, 니은, 리을 가지고 하는 거는 뭐예요? 차이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통해서 미음도 마찬가지야. 나머지 그 조건들의 차이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뭘 한 거야? 일치법, 차이법을 모두 사용해서 이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이끌어내고 있죠. 자, 비읍이 뭐예요? 결론이잖아. 따라서 소가 병든 이유는 A 회사 사료 때문이다라는 결론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뭐야? 3번. 기역, 니은, 디귿을 통한 일치법과 기역, 니은, 리을을 통한 차이법을 함께 사용해서 비읍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쵸? 자, 1, 2번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될까, 얘들아? 정확성을 더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기역, 니은, 디귿. 이미 얘네들 가지고 일치법에 의한 추론을 한 거야. 일치법에 의한 논증을 했어. 그러면 일치법을 통한 이 결론의 정확성을 더 강화하려면 뭘 해야 되지? 조건을 추가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니? 이런 걸 추가하는 걸까?
아니야. 얘네들은 똑같은 네 가지 조건만 고려하고 있어. 조건을 추가한다는 건 뭐죠? 이 위에 들어간 A 회사 사료, 풀, 볏짚, B 사료 말고 그 외에 C 회사 사료라든가 D 회사 사료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추가해야지만 정확성이 높아지겠죠. 2번도 마찬가지야. 차이법을 통해서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조건을 추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사례가 아니라 조건을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1, 2번은 틀렸죠. 그죠?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4, 5번은 뭐 너네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 그치? 왜? 일치법으로 비읍을 이끌어낼 수 없어? 아니잖아. 얘네 없어도 우리 이미 앞에 3개. 기억, 니은, 디귿 가지고 일치법으로 비읍이라는 즉 A 회사의 사료가 문제라는 것을 이끌어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리을 가지고 차이법 가지고 역시 만들어낼 수 있죠. 다른 애들 도움 안 받고. 그치? 자, 그래서 4, 5번도 틀린 거고 3번이 답입니다. 10번은 아까 했고요. 자, 11번 마지막으로 뭐야?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이거는 선생님 답만 알려줄게. 나머지 그 자리에 넣어보면은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거잖아. 자, 그런데 자 5번에 비밀스럽게. 이게 뭐예요? 자, 미음. 엄밀하게잖아. 엄밀하게. 얘들아, 엄밀한 게 뭐야? 정말 정확하게, 엄격하고, 정밀하고, 세밀하게 따져보는 게 엄밀하게 따지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비밀스럽게 따지는 거야? 몰래? 어떤 조건이 있었지? 막 혼자 비밀스럽게 따지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 5번입니다. 자, 넘어가자. 자, 두 번째 88쪽 지문 가기 전에 오늘의 명언 타임입니다. 자, 오늘 명언은요. 누구시지? 방소정 학생이 올려줬습니다. 자, 우리 소정이는 특이하게도 어떤 유명한 사람의 명언을 올려준 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친구와 했던 이야기를 올려줬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친구랑 정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니. 좋은 친구인 것 같아. 그 친구랑 오랫동안 만나도록 하여라. 자, 그러면 명언 한번 볼게요. 너무 많은 생각은 두려움이 되고 너무 많은 걱정은 널 겁쟁이로 만드는 거야. 방소정과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소정이가 이랬어요.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평소 친구와 함께 하는 이야기래요. 자, 너무 많은 생각은 두려움이 되고 너무 많은 걱정은 여러분을 겁쟁이로 만든다는 거지. 그죠? 여러분 너무 생각이 많아. 선생님이 오늘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여러분이 수강 후기에 올리는 말 중에 선생님 제일 속상한 말이 뭔지 알아? 선생님, 지금 시작해도 안 늦었을까요? 지금 시작해도 1등급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본다? 왜 물어봐? 왜 물어봐?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시작해도 늦었지. 너 지금 시작하면 1등급 못 가. 이렇게 말하면 공부 안 할 거니? 아니잖아. 선생님, 지금 시작한 게 늦었든 안 늦었든 여러분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공부해도 1등급 가든 못 가든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너무 생각이 많아. 따져보는 거야. 지금 이게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게 될까 안 될까. 왜 따져? 뭐하러 따져?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생각하지 마. 생각해봐야 두려움밖에 생기지 않아요. 생각해봐야 겁쟁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지금 당장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세요. 알겠죠? 자, 당장 88쪽으로 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88쪽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문제들 살짝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기억과 가장 관련이 깊은 언어의 특성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 자, 의문상의 동화는 외국어가 우리말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발음이 우리말 소리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야 이걸 풀 수 있겠죠? 나중에 봐. 그 다음에 2번. 위글을 읽고 보기를 참조할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게 뭐냐? 자, 보기와 위글의 관점을 서로 결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여기는 이제 외래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에서 외래어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 그 다음에 보기에서 외래어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 이거를 서로 어떻게 봐야 돼? 비교해봐야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검색한 결과이다. 자, 이 뭐야? 사전 검색 결과, 보기 사례란 뜻이네, 그치? 자, 이 사례들 A를 바탕으로, A는 원리네, 그치? 자, A에 나와 있는 원리, 이론을 보기에 사례에다가 적용시키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보기를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줘라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얘들아 복잡해 보이죠? 겟, 보스, 리모컨, 택시 막 난리 났어. 자,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따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문은요. 외래어와 관련된 거야. 외래어. 너희들 외래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있니? 없다면 오늘 집어넣어라. 외래어는 외국어다? 맞다 틀리다. 뭘까 얘들아? 헷갈리지. 라디오. 얘들아 라디오. 외국어야? 외래어야? 모르겠지. 그치? 자, 알려줄게요. 자, 오늘의 개념 탑재입니다. 자, 얘들아. 우리말 어휘. 우리말이 뭐야? 한국어야. 국어 어휘는요, 삼중 체계를 지닙니다. 말풍선에 선생님 손이 자꾸 가려. 선생님 오른손잡이인데. 자, 우리말 어휘, 국어의 어휘는요, 삼중 체계를 지닌다는 거야. 즉, 세 가지 요소를 지닌다는 거죠. 뭐, 우리말 어휘는 셋 중에 하나야. 고유어이거나, 고유어는 뭐죠? 순우리말입니다. 순우리말. 두 번째, 한자어. 우리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자 어휘들이 많이 우리말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외래어야.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외래어는 한국어라는 겁니다. 즉, 국어에 포함되는 개념이란 얘기죠. 국어에 포함되는 어휘란 얘기야. 그런 점에서 외국어와 달라요. 외국어는 뭐야? 국어가 아니야. 정말 외국말이야. 하지만 외래어는 이미 우리말 속에 들어와서 우리말로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어휘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고유어, 한자어 얘네들만 우리말이 아니라 외래어까지 우리말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우리말이야. 열심히 봐야 돼. 자, 외래어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와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로 정의되어 왔다. 즉, 처음 출발은 외국이었지만 밖에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이제는 우리말처럼 쓰인다는 겁니다. 자, 외래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인 외국어와 비교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야? 외래어와 외국어는 다르단 얘기야. 그치? 자, 외래어와 외국어 비교할 수 있다. 얘들아, 두 가지 서로 다른 거 비교해야지. 얘 동그라미, 얘 세모 해야지. 그치? 자, 어때? 외래어와 외국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다? 외래어는 뭐 국어화했다. 자, 국어화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리고 외국어는 그렇지 않다. 즉, 국어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국어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자, 외래어는 국어화한 거고 외국어는 국어화하지 않은 건데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국어화가 뭐냐고. 뭘 해야 이게 외국어가 아니라 외래어냐고. 자, 국어화는 뭐래요? 자,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쓰임의 조건, 동화의 조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국어화에는 조건인데 첫 번째 쓰임의 조건이 있고 두 번째 동화의 조건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게 딱 보면 알겠지? 그치? 자, 이걸 어떻게 전개되겠니? 다음 단락에 뭐가 나오겠어? 쓰임의 조건이 뭔지 설명해 주겠지. 그 다음 단락에 가면 동화의 조건이 뭔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쓰임의 조건부터 봅시다. 쓰임의 조건은 우리말 문맥 속에서 널리 사용돼야 된다. 즉, 쓰임의 조건 말 그대로 사용돼야 된다는 거야. 사용. 그치? 널리. 그래서 특정한 단어에 한두 번 쓰이고 말거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스케일, 레벨, 클래스 등처럼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의사들만 쓰는 용어다. 이러면 널리 쓰이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널리 쓰여야 한다는 조건이 쓰임의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화의 조건은 뭐냐? 자, 동화의 조건은 뭐예요? 외국어가 원래 언어에서 지니고 있던 특징을 잃어버린다는 거지. 그치? 자, 즉 동화는 원래 특징이 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뭐야? 원래 특징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우리말의 특징을 지니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니? 이 동화는 세 가지 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돼 있죠. 첫 번째, 의문면. 두 번째, 문법면. 세 번째, 의미면. 자, 이 세 가지에서 동화가 이루어진다. 동화 아까 뭐라고? 원래 그것이 외국어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말
에 동화된다. 우리말처럼 바뀐다란 얘기야. 자, 그래서 하나하나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의문상의 동화는 외국어가 우리말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발음이 우리말 소리로 대치되는 것을 말한다. 이 뭔 소리요? 자, 의문상의 동화. 예를 들어줬잖아. 영어의 프 발음이나 아니면 르 발음은요. 자, 이 소리는 우리말에서는 뭘로 바뀌었지? 피읍 그리고 리을 발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같아요? 서로 같은 거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자, 예를 들어 얘들아 이런 게 있어.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프랑스 이렇게 발음하잖아. 지금 프랑스 이렇게 프랑스. 자, 이 윗니가 아랫입술을 깨물면서 나는 소리란 말이야. 근데 이게 우리말 들어와서 어떻게 됐지? 프랑스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치? 자, 프랑스의 푸와 같아? 다르단 말이야. 다르지만 어때? 우리말에는 이런 발음이 아예 없어. 그치? 우리말에서 이런 발음 들어가는 단어 있니? 없단 말이야. 외국어, 이 프랑스라는 외국어가 우리말로 들어오게 되니까 같은 소리가 없으니까 어때? 우리한테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슷한 애로 대체된 거지. 바뀌어버린 거지. 그치?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이거. 어떻게 읽어? 라디오. 그래. 자, 우리말로는 라디오지. 하지만 얘들아, 미국 애들도 라디오 이렇게 읽을까? 걔네는 어떻게 읽겠어? radio 이렇게 읽는다. 선생님 오늘 좀 발음 좀 돼? radio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radio 이렇게 쓰지 않아. 그치? 자, radio 이렇게 쓰지 않고 라디오라고 이렇게 쓰게 됐다는 거지.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이제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소리 다 버린 거야. 그러면서 ray 막 이런 거 없애버리고 우리말로 쓸 수 있는 라로 바꿔버린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의문면에서 뭐야? 그 외국어의 발음을 버리고 우리말 발음으로 바뀐 거. 이게 바로 의문면에서의 동화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문법면에서는요, 원어에서 가졌던 성, 수, 격, 호응 관계 등의 기능이 없어지고 우리말에서 새로운 문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성, 수, 격이 뭐야? 성, 남성, 여성. 외국어 중에서는 뭐냐면은 단어가 성을 가지는 게 있어. 얘는 남성 단어고 얘는 여성 단어고. 너네 불어나 뭐 스페인어나 아니면 독일어나 이런 거 제2외국어로 하는 친구들은 알지. 그치? 자, 성수격. 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우리말에는 원래 그런 게 없잖아. 성수격 이런 게 없지. 들어본 적 있니? 공부하면서? 없잖아. 너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없어서 없는 거야, 정말. 자, 그래서 이게 뭐야? 영어에서 단수와 복수를 구별해서 쓰는 shirt가 자, 국어에서는 항상 복수 형태인 셔츠의 형식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즉, 원래 외국어 문법 그대로 쓰이지 않고 그냥 우리말에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문법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 자, 의미면에서의 동화는 우리말 속에 들어와서 그 고유한 의미가 변화된다는 거지. 즉, 원래 의미 가 쓰이지 않고 이것이 변화돼서 우리말에 들어와서 어떤 특정한 의미로 특정한 의미로 굳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은 보이. 자, 국어에서 보이가 식당이나 호텔의 종업원을 뜻하거나 그런데 자, 마담이 술집이나 다방의 여주인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변화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그치? 우리는 막 마담 막 이러면 약간 좀 이상한 생각하잖아. 하지만 이거는 어때요? 외국에서는 굉장한 존칭이란 말이야. 그쵸? madam, yes ma'am, 막 이런 것들을 배웠지, 그치? yes madam, 막 이게 뭐야? 그래, 김마담 알았어. 이런 뜻이야? 안 돼. 그러면 절대 큰일 난단 말이야. 자, 외국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말인데, 어때? 원래 의미가 사라지고 특정한 의미로 변해서 정착돼 버렸죠. 그쵸? 자, 그래서 동화의 조건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외래어란 뭐야? 외국어가 우리말에 들어오면서 두 가지 조건을 거친 것이 바로 외래어이다. 어떤 조건? 쓰임의 조건, 두 번째 동화의 조건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을 봅시다. 자, 외래어 개념을 엄격하게 정의하는 시각에서는 얘들아, 엄격하게 정의하는 게 뭐지? 빡빡한 거야. 그치? 자, 그냥 정말 칼같이 막 꼭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죠? 그런 거 있잖아. 애들아, 아침에 학교 갈 때 지각 선생님들이 잡으시잖아. 엄격하신 선생님은 어때? 딱 자기 시계로, 그치? 딱 자기 시계 딱 보고 초침이, 예를 들어서 너네가 뭐 등교 시간이 7시 30분이다. 그렇게 일찍 안 가니? 우리 학교들은 그때 오는데. 자, 7시 30분, 29분 59초에서 초침이 30분 딱 되는 순간에
딱 잘라가지고 얘부터 잡는 선생님. 엄격하지, 그치? 범위가 좁아, 그죠? 이 선생님이 딱 세이프로 해주는, 지각 안 했다라고 해주는 애들이 적죠. 하지만 좀 덜 엄격하신 선생님은 어때요? 조금 넘어도 뭐 31분 되기 전까지 오는 애들은 받아준단 말이야. 그치? 자, 이렇게 되면 어때? 더 범위가 넓어지죠. 자, 그래서 얘들아, 앞으로 마찬가지인데, 엄격하게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좁은 범위란 뜻이야. 자, 그러면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은 뭐야? 범위가 넓은 범위가 되겠죠. 그렇죠? 자, 즉 여기에서 엄격하게 정의하는 시각, 즉 좁은 범위에서의 외래어는 뭐냐? 쓰임의 조건과 동화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엄격한 시각에서는 쓰임의 조건과 동화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것, 얘만 뭐다? 외래어이다. 얘만 외래어. 나머지는 외국어로 분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뭐야? 얘랑 반대되는 얘기. 이 얘기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외래어로 인식하는 어휘들은 샴푸, 컴퓨터처럼 국어로 굳어진 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얘들아, 국어로 굳어진다라는 게 뭐니? 자, 쓰임의 조건과 동화의 조건에서 쓰임은 그냥 사용되는 거지. 사람들이 널리 쓰는 거지. 동화가 뭐지? 이게 국어로 굳어진 거잖아. 원래의 자기의 어떤 외국어로서의 특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국어화한 거잖아. 그치? 이게 동화란 말이야. 자, 국어로 굳어진 거. 자, 이런 것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야. 즉, 넓은 범위. 오늘날 우리가 외래어로 인식하는 걔네들은요. 어떻단 얘기지? 자, 널리 쓰이기는 하나. 즉, 뭐야 얘네들은. 쓰임의 조건은 만족하나. 뭐? 동화의 과정을 완전히 거치지 못한 것들도 포함한대. 자, 동화. 이게 일어나지 않아도 널리 쓰이는 것들을 뭐야? 넓은 범위의 외래어로 정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해당 고유어나 한자어가 있는데도 국어 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순화 대상이 되는 어휘들. 무슨 얘기야? 자, 쓰임의 조건은 만족시키지만 동화의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애들은 뭐다? 얘를 만족하는 이 의미에 해당하는 우리말 어휘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순화의 대상이 된대. 우리말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순화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뭐가? 넓은 범위의 이런 외래어들이. 얘네들이. 쓰임은 만족하는데 동화를 만족시키지 않는 애들이. 자, 그래서 봐봐. 좁은 범위에서 봤을 때는 얘만 외래어죠. 그쵸? 그치? 하지만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는 어떻지? 이게 다 외래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완전히 국어화한 거, 쓰임과 동화를 모두 만족시킨 것도 외래어이고요. 쓰임은 만족시키는데 동화는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도 외래어로 봐준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를 A라고 하고 이 경우를 B라고 했을 때, 자, 어때? 좁은 범위에서는 뭐야? 엄격하게 정의하는 시각에서는 A만 외래어라고 보는 거고, 넓은 범위에서는 A와 B를 모두 외래어라고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보자. 이러한 낱말은 종전의 정의에 따르면 외국어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낱말이 뭐야? 이런 낱말들이야. 쓰임의 조건 만족하는데 동화의 조건 만족하지 못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원래는 외국어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외래어로 인식돼서 사전에서도 순화할 말과 함께 표제어로 싣고 있다. 즉, 사전에는 들어가. 하지만 뭐? 순화할 말과 함께 실어주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들아 3번 문제 봐봐. 3번 문제. 자, 3번 문제 사례가 여러 개가 있어. 사례가 여러 개가 있지만 자, 우리 아까 일치법, 차이법 배웠어. 얘네들 딱 봤을 때 제일 큰 차이가 뭐니? 기역, 니은, 디귿은 어떻지? 모두 틈으로 순화해. 우두머리로 순화해. 원격 조정기로 순화해. 다 순화할 말들이 있죠. 그쵸? 근데 리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순화할 말이 있어? 없잖아. 그치? 없다는 건 뭐야? 얘는 순화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이거를 다 거쳤다는 얘기야. 둘 다 거치지 못하면 순화의 대상이 돼. 그래서 순화할 말과 함께 표제어로 실는데 그게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은 순화할 말과 함께 실렸다는 얘기는 얘네는 순화의 대상이란 얘기고 결국 얘네들은 쓰임의 과정은 거쳤으나 동화의 과정은 거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리을의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뭐야? 얘는 순화할 말이 없어. 즉 얘는 이미 우리말의 어휘로 외래어로서 들어와 있다는 거지. 얘지.
그치? 그래서 리을은 여기에 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뭐야? 5번이지. 리을은 동화 과정을 거친 거야. 동화를 거쳐서 국어로 굳어졌으니까 순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질문한 친구 있었지? 그치? 자, 왜? 생각을 한 거야. 자, 아까 뭐라 그랬지? 생각이 많으면 두려움이 된다. 자,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 선생님, 외국에서도 택시는 영업용 승용차잖아요. 우리말에서도 택시는 영업용 승용차고요. 둘 다 영업용 승용차인데, 즉 뭐 의미의 변화가 없는데 이걸 동화라고 볼 수 있나요? 자, 너네한테 언제 그거 따져보라 그랬어. 의미 따져보지 마. 생각 많이 하지 마. 딱 보고 뭐가 다른지 보란 말이야. 왜? A를 바탕으로 하라 그랬잖아. 지금 너희가 3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A밖에 없는 거야. 자, A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의미의 동화가 뭐냐? 뭐 문법의 동화가 뭐냐? 의문의 동화가 뭐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니? A 부분에서는 자, 좁은 범위의 외래어와 넓은 범위의 외래어 그 차이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넓은 범위의 외래어에서 쓰임은 일어나는데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애는 순화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A의 얘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봐줘야 되지. 그러면 정답은 5번이라는 거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자, 계속 됐어요. 그러면은 3번 풀었어. 자, A 부분 계속해서 지문 뒷부분 다시 봅시다. 자, 따라서 자, 마지막 문장이죠. 따라서 외래어라는 용어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일치시켜 정의하려면 즉 무슨 얘기야? 현실 속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이 범위야, 이 범위야. 이 범위지. 그치? 이것과 일치시켜 정의하려면 국어로 굳어진 낱말뿐만 아니라 즉 이 낱말뿐만 아니라 뭐? 동화 과정에 있는 외래 어휘들까지 즉 아직 동화되지 않았지만 동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거야. 그치? 얘네들까지를 얘와 얘를 즉 A와 B를 모두 뭐 외래어 얘네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자, 정리를 하겠어요. 자, 좁은 범위에서의 외래어는 자, 좁은 범위에서의 원래 외래어의 정의에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 조건, 쓰임과 동화의 조건을 만족시킨 것만 얘만 외래어라고 보는 거야. 하지만 자, 넓은 범위, 즉 이게 뭐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각이고요. 또 여기에서 현실에서 사용하는 개념에서는 뭘 보는 거야? 자, 쓰임과 동화가 모두 일어난 것. 얘는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치? 얘는 당연히 여기에 넓은 범위에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다 뭐까지? 쓰이기는 하지만 아직 동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까지 이 두 가지를 모두 넓은 범위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실적인 의미의 외래어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2번을 보세요. 자, 위 글을 읽고 보기를 참조할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봐봐. 외국어와 외래어를 실제로 구분할 때 우선 문헌과 면접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각 세대와 계층에 두루 사용되는 외래어 어휘들은 예비 차용어의 개념으로 자, 봐봐. 두루 사용된다라는 건 쓰임의 조건과 동화의 조건 뭐지? 두루 사용되는 거니까 쓰임의 조건이지. 그치? 자, 일단 사용되는 것들은 뭐? 예비 차용어의 개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쓰임의 조건을 만족한다. 얘는 뭐다? 예비 차용어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의미 분한 등 동화 과정을 거쳐서 국어의 어휘 체계 속에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말들은 뭐다? 다시 차용어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이거네. 봐봐. 쓰임의 조건을 만족하면 일단 예비 차용어야. 즉, 자, 쓰임의 조건만 만족해도 뭐가 된다는 거지? 예비 차용어가 된다는 거지. 그것들 중에서 동화의 조건까지 가지게 된다면, 즉 얘 같은 경우, 얘는 완전히 된 게 아니니까 예비라는 말을 써준 거지. 선생님 밑에 써놨고 너네 헷갈리겠다. 자, 쓰임의 조건을 만족하면 일단 얘는 예비 차용어라는 말은 쓸 수 있어. 그 예비 차용어들 중에서, 그 중에서 자, 동화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 얘네들은 뭐라고? 얘네들은 다시 차용어로 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 차용어로 인정되면 국어 순화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라고 했죠. 자, 아까 뭐라 그랬어? 넓은 범위에서 쓰임은 만족하는데 동화를 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뭐라 그랬니? 순화의 대상이 된다 그랬지. 마찬가지야. 자, 이미 쓰임의 조건은 만족했는데 동화까지 거쳤다. 즉 차용어가 됐다라고 한다면 얘는 순화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쵸? 얘는 순화의 대상이 아니다. 자, 이게 바로 보기의 이야기야. 결국 보기의 말은 뭐냐? 자, 오늘날 우리가 외래어라고 하는 거는 좁은 범위로 볼 것이 아니라, 그치? 좁은 범위의 외래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외래어를 잘 합리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외래어로 봐야 된다는 거지. 다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쓰임의 조건은 만족했는데 동화를 못했다면 얘는 예비 차용어라고 불러서 얘를 외래어의 하나로 넣어주자는 거지. 동화의 조건까지 거쳤다. 그럼 얘는 차용어로서 외래어에 넣어주자는 거지. 즉, 둘 다, 이거 두 개를 합한 개념이 뭐다? 외래어이다. 이게 보기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봐봐. 자, 예비 차용어 중에는 A의 뜻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겠다. A가 뭔데? 외국어잖아. 자, 예비 차용어 같은 경우에는 동화의 과정을 아직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지? 동화의 과정을 못 거쳤으니까 그대로 외국어의 뜻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겠죠. 그쵸? 1번 맞지? 그 다음에 2번. A는 쓰임의 조건과 동화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 자, 외국어. 그쵸? 자, 봐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시킨 얘는 외래어라고 한 거잖아. 근데 둘 다 안 되면, 쓰임의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걔는 그냥 계속 외국어인 거지. 2번 맞지? 그 다음에 3번. 언중은, 즉 이 언어를 쓰는 대중들은 차용어가 A에서 유래된 것임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겠군. 얘들아, 차용어가 외국어에서 온 것이다. 아까 뭐가 있었니 얘들아? 택시. 택시 같은 경우에 얘는 순화의 대상이 아니었잖아. 완벽하게 쓰임과 동화의 과정을 다 거친 거였잖아. 그러면 우리가 택시를 봤을 때, 아, 이 택시는 원래부터 우리말이었어. 이러겠니? 딱 봤을 때. 아, 얘 외국어에서 온 거라는 거 대충 인식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무슨 얘기야? 차용어가 외국어에서 온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3번이 답이야. 그 다음에 4번. B를 엄격하게 정의하면, 즉 외래어를 엄격하게 정의하면. 얘들아 봐봐. 엄격하게 정의하는 것은 좁은 범위에서의 외래어야. 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시켜야 돼. 그거는 뭐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애는 차용어죠. 그쵸? 자, 그래서 4번 맞죠. 그 다음에 5번. 위 글과 보기의 관점에 의하면 B에는 국어 순화의 대상이 포함되겠다. 얘들아, 이 글의 관점은 뭐였지? 외래어를 이렇게 엄격하게 봐야 되냐 아니면 넓은 범위로 봐야 되냐? 넓은 범위로 봐야 된다는 게 이 글의 지문의 관점이었어요. 보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외래어를 차용어와 예비 차용어로 나눠서 얘네를 다 외래어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여기에는 순화의 대상이 되는 말이 포함이 되죠. 얘네들도 우리가 외래어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야. 1번 하나 남았죠? 자, 1번 봐봐. 기억과 가장 관련이 깊은 언어의 특성은? 이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니? 의문상의 동화. 아까 얘기했어. 외국어가 우리말 속에 들어오면서 발음이 우리말 소리로 대치되는 것을 말한다. 즉, 봐, 얘들아. 보세요. 일로 갈게. 자, 라디오라고 쓰든 이렇게 써놓고 레이디오라고 하든 얘들아 라디오라고 말하는 것과 레이디오라고 말하는 것과 이거 의미가 바뀌니? 의미 안 바뀌잖아. 그치? 즉 우리가 지칭하는 그 대상은 같단 얘기예요. 그쵸? 라디오야? 그렇다고 쳐? 자, 봐봐. 내가 이걸 라디오라고 부르든 레이디오라고 부르든 얘는 변하지 않죠. 그쵸? 그 얘기는 뭐냐? 의미와 발음 사이에 꼭 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렇게만 발음해야 돼 라는 법칙이 있니? 아니야. 발음은 어딜 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의미와 발음 사이에는 필연적인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야. 언어는 의미와 기호. 기호라는 거는 이런 글자, 뭐 이런 거, 발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거의 결합이지만 결합은 뭐야? 법칙에 의한 필연적인 산물은 아니다. 꼭 이거를 이렇게만 발음해야 된다는 혹은 이렇게만 발음해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언어 생활 지문 봤어요. 어려워? 안 어려워, 얘들아. 지문만 제대로 읽고 사례에다 적용해주면 된다. 자, 언어 생활 지문 1시간 남았어요. 나머지 두 지문 꼭 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